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동반자 올백세입니다. 매일 아침 칼슘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 불안하셨을 겁니다. 사실 저 역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똑같은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칼슘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먹는 칼슘이 정작 뼈로는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게 진짜 원인이었죠. 마치 목마른 화분에 물을 주는데 화분 밑으로 다 새어나가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5가지 생활 비밀입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건강한 노후에 대한 희망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칼슘만 열심히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실제로는 뼈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칼슘은 매우 까다로운 영양소입니다. 몸 안에 들어와도 갈 곳을 정확히 찾지 못하면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더 심각한 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돌처럼 굳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충제를 챙겨 드셔도 골밀도 검사 결과는 계속 나빠지고 무릎과 허리는 점점 더 불편해지는 거죠. 제가 지난해 만난 박정혜 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이신 전직 교사셨는데요.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8년 동안 매일 아침 칼슘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수치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처음에 그분은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더 나빠졌냐며 의기소침해지셨죠.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하니까 더욱 절망스러우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분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칼슘제를 아침에 한 번에 몰아서 드시고 계셨어요. 커피와 함께 말입니다. 점심때는 라면이나 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을 자주 드셨고요. 저녁엔 짜고 자극적인 반찬들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식습관으로는 칼슘이 몸에 들어와도 제대로 활용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분께 칼슘을 뼈로 보내는 환경부터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칼슘제를 아침 저녁반으로 나누어 드시도록 했어요. 커피는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로 미루시고요. 국수나 라면 대신 현미밥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뻐근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신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골밀도 감소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계단을 혼자서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그냥 칼슘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바로 이겁니다. 해결책은 칼슘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칼슘이 몸 안에서 올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선 칼슘 보충제를 드실 때는 절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세요. 아침에 절반, 저녁에 절반씩 나누어 드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500mg 이상의 칼슘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또한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칼슘과 상극인 카페인이나 탄산 음료는 가능한 한 피하시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녹색 채소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뻣뻣해지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 혹시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바로 만성 염증이 시작되었다는 경고음이죠.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붓는 것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염증은 훨씬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뼈와 관절 속에서 불이 나듯 염증이 번지면 칼슘이 제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연골도 서서히 닳아버리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염증이 단순히 관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을 보충하기 전에 염증부터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겨울에 만난 최성남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9세이신 전직 공무원 분이셨는데요. 무릎 통증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매일 진통제를 드셔야 할 정도가 되셨어요. 그분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부터 찾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저녁이 되면 무릎이 부어오르고 열이 나면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곤 하셨죠.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며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권하기도 했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계속 진통제에만 의존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효과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알이면 됐는데 나중에는 하루 3번씩 드셔야 했어요. 더 심각한 건 위장 장애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면서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체중이 5kg이나 빠지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나이 때문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죠. 그때 저는 그분에게 진통제로 통증을 억누르는 것보다 염증의 뿌리부터 해결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식단부터 바꿔보기로 했어요. 염증을 부추기는 음식들을 피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음식들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 위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들깨를 활용한 요리를 자주 드시도록 했어요. 들깨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나갔습니다. 하루 3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도록 했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중 걷기도 시작하셨어요.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무릎을 담그고 마사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 드시던 진통제를 줄이다 보니 더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우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의 뻣뻣함이 줄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한결 수월해졌어요. 무엇보다 밤에 통증 때문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잠을 깊게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진통제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어있던 무릎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6개월 후에는 가벼운 등산까지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10년을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처럼 염증을 잡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불을 끄고 나서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넣어 보세요. 뜨거운 열에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매일 10분 정도라도 천천히 걸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신선한 공기와 함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염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이어가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염증을 꺼주는 들깨와 뼈를 단단히 붙여주는 검은깨, 혹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깨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둘은 마치 쌍둥이 무기처럼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함께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들깨는 주로 염증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몸속에서 타오르는 염증의 불길을 차근차근 꺼주는 거죠. 반면 검은깨는 뼈를 만드는 재료를 직접 공급해 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인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재료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먹어도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만난 김문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1세이신 재래시장 상인 분이셨는데요. 4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워낙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라 들깨를 활용한 음식도 자주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들깨를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국물이 팔팔 끓고 있을 때 들깨 가루를 넣으셨거든요. 맛은 고소하고 좋았지만 정작 염증을 잡아주는 오메가3 성분은 뜨거운 열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분은 무릎과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다 보니 다리도 많이 부으셨고요.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더 많이 넣어서 요리해 보기도 하고 아예 들기름을 따로 사서 드셔보기도 하셨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들깨 사용법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물을 끓이실 때는 완전히 불을 끈 다음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들깨가루를 넣어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야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이런 작은 차이가 뭔 소용이 있겠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단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점심때 드시는 콩나물국에 이 방법을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2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뻣뻣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예전만큼 피곤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밤에 통증 때문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분이 너무 신기해하시면서 검은깨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습니다. 평소에 검은깨를 자주 드시긴 했는데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검은깨를 그냥 통째로 씹어서 드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검은깨는 반드시 곱게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딱딱한 껍질을 부수어야 안에 있는 영양 성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거든요. 그분께는 절구나 믹서를 이용해서 검은깨를 가루로 만들어 드시라고 조언했습니다. 검은깨 가루를 만들어서 밥에 뿌려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기 시작했고 손톱도 단단해졌어요. 무엇보다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들깨는 불을 끈 후에 넣고 검은깨는 갈아서 드시는 거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장사를 하고 계시고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들깨는 반드시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국물 요리를 할 때는 불을 완전히 끈 다음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들깨가루를 넣으세요. 이렇게 해야 오메가3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검은깨는 반드시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절구로 직접 갈아도 좋고 믹서나 커피 그라인더를 이용해도 됩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 두면 산패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 분량씩만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들깨가루는 한 큰술, 검은깨가루는 한 작은 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적정량을 지켜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더 불편하신가요? 뼈가 약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절이 아픈 것인가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해결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뼈가 더 문제라면 멸치가 답이고 관절이 더 아프다면 새우가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와 관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뼈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단단한 구조물이고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부드러운 연골과 활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도 다르고 관리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멸치는 자연이 만든 칼슘 덩어리입니다. 작은 몸집의 뼈째로 먹을 수 있어서 흡수율이 높은 칼슘을 공급해 줍니다. 반면 새우는 연골을 만드는 글루코사민의 보물창고예요. 특히 새우 껍질에 풍부한 키틴이라는 성분이 관절 연골을 재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올봄에 만난 정혜원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80세이신 전직 농부 분이셨는데 작년 겨울에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상을 입으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몸을 많이 쓰며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많이 우울해하셨습니다. 의사는 나이를 고려하면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어요. 가족들도 포기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식단을 살펴보니 뼈를 만드는 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병원 밥과 죽 위주의 식사로는 뼈가 재생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멸치가루를 활용한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나이 든 분이 비린 멸치를 어떻게 드시냐며 걱정하셨죠. 하지만 멸치를 제대로 볶아서 가루로 만들면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난다고 말이에요. 매일 아침 죽에 멸치가루 한 숟가락씩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는 멸치가루를 넣은 계란찜을 만들어 드렸고요. 저녁에는 무나물에 멸치가루를 넣어서 무쳤습니다. 하루에 멸치가루를 총 3숟가락 정도 드시게 된 셈이죠. 한 달이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이상하게 멸치가루를 넣은 음식이 입에 맞는다고 하시면서요. 두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예전보다 수월해졌고요. 세 번째 달에는 지팡이를 짚고 화장실까지 혼자 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하면서 뼈 재생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고 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집 안에서는 지팡이 없이도 자유롭게 다니십니다. 화분에 물도 주시고 간단한 집안일도 직접 하세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멸치가 이렇게 좋은 약이 될 줄은 몰랐어. 한편 관절 문제로 고생하던 73세 박순자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골밀도는 정상이었지만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어요.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그분에게는 새우가루를 권해드렸습니다. 새우를 껍질째 말려서 가루로 만든 뒤 매일 드시도록 했어요. 새우 껍질에 들어있는 키틴과 키토산이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우가루를 3개월간 꾸준히 드신 결과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나던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릎도 한결 부드러워져서 쪼그려 앉기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지금은 손자와 함께 공원 산책도 즐기고 계십니다. 이처럼 멸치와 새우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뼈가 약한 분은 멸치를, 관절이 아픈 분은 새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둘 다 문제라면 멸치와 새우를 반반씩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멸치나 새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그 다음 팬에서 10분 정도 볶아서 비린내를 완전히 없앤 후 믹서나 절구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드시면 됩니다.
가루로 만든 후에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2주 분량 정도씩 만들어서 신선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큰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뼈로 확실히 끌어들이고 한 번 들어간 칼슘이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켜주는 일이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이버섯과 깻잎 그리고 청경채입니다. 목이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로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해요. 아무리 좋은 칼슘을 드셔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까지 전달되지 못합니다. 깻잎과 청경채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K는 밤사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음식들을 드셔도 잘못된 습관이 계속되면 칼슘은 새어나갑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짠 국물 같은 것들이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주범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 넣어도 구멍이 뚫린 물탱크처럼 다 새어나가 버리는 거죠. 작년 가을에 만난 76세 오정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정기검진에서 비타민 D 수치가 심각하게 낮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골밀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요. 의사는 비타민 D 보충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3개월 뒤 재검사에서도 별다른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야외 활동을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젊을 때부터 실내에서 하는 일을 주로 하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햇볕을 쬐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생선이나 버섯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도 잘 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목이버섯을 활용한 요리를 제안했습니다. 목이버섯은 다른 버섯보다 비타민 D 함량이 훨씬 높거든요. 처음에는 목이버섯의 특이한 식감 때문에 거부감을 보이셨지만 요리 방법을 바꿔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말린 목이버섯을 미지근한 물에 불린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볶음 요리에 넣었어요. 목이버섯 자체는 맛이 담백해서 어떤 요리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잡채에 넣기도 하고 닭볶음탕에 넣기도 했어요. 국물 요리에 넣으면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죠. 동시에 액상 비타민 D도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알약보다는 액상이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목이버섯 요리와 함께 비타민 D를 드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좀 더 생긴 것 같다고 하셨어요. 3개월 뒤 혈액 검사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도 감소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분은 지금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목이버섯 요리를 드시고 계십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지내고 계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70세 이은영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골밀도는 괜찮았지만 자꾸 다리에 쥐가 나고 힘이 빠지는 증상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비타민 K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근육과 뼈가 약해지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분께는 깻잎을 매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깻잎은 비타민 K의 보고입니다. 하루에 3장에서 5장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K를 섭취할 수 있어요. 그분은 매일 점심때 깻잎을 쌈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깻잎에 싸서 드시는 거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좀 더 생긴 것 같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에는 손자와 함께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금방 지쳤는데 이제는 30분 정도는 거뜬히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깻잎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냥 쌈 채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깻잎을 단순한 쌈 채소로만 여기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한 건강식품입니다. 이런 좋은 음식들을 드셔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을 빼앗아 가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커피를 많이 드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탄산음료도 마찬가지고요.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나트륨이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과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커피는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지나서 드시고 하루 2잔을 넘지 않으시면 됩니다. 탄산음료 대신 보리차나 매실차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목이버섯은 말린 것을 구입해서 미지근한 물에 20분 정도 불린 다음 사용하세요. 불린 목이버섯은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3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볶음이나 탕 요리에 넣으면 쫄깃한 식감과 함께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어요. 깻잎은 하루 3장에서 5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쌈으로 드셔도 좋고 깻잎 김치를 담가서 드셔도 됩니다. 깻잎 특유의 향이 부담스러우시면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 80세라는 숫자가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칼슘을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세요. 둘째, 들깨로 염증을 꺼주시고 검은 깨로 뼈를 단단하게 만드세요. 셋째, 뼈가 약하면 멸치를, 관절이 아프면 새우를 선택하세요. 넷째, 목이버섯과 깻잎으로 칼슘의 흡수와 보호를 완성하세요. 다섯째, 칼슘을 빼앗아 가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줄여가세요.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시작하시면 2주 후에는 통증이 줄어들고 한 달 뒤에는 아침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6개월 후에는 골밀도 검사에서도 분명히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약속하시죠.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 낼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